5월 3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다시 1%대로 추락했습니다. 이탈리아 국채 입찰이 부진한 데다 유로존과 미국의 경제 지표 악화, 스페인에 대한 우려가 함께 맞물리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탈리아 국채 입찰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것과 함께 스페인의 은행권 대책 마련이 미흡해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1% 후반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인 우려에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3.2% 하락한 87달러 82센트로 장을 마감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며 미국 채권 시장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671%까지 내려갔습니다. 최근 6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존의 체감 경기가 최근 2년 반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회원국들의 경기 신뢰 지수가 90.6으로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물론이고 시장 예상치에도 못 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리스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시장 전문가들은 이제 그리스는 잠시 잊고 다시 스페인이 더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페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2년 만에 최저를 기록을 했고요. 또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6.5%까지 오르면서 불안감을 더 키우는 모습입니다. 불안감이 커지자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인 미국의 국채 금리는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증시 정말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간밤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글로벌 핫 이슈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상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뉴욕 증시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나 좀 기대를 해봤었는데 3대 지수 모두 저가가 종가로 마감이 됐었죠.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저녁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가 좀 급등을 120포인트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어제의 그 급등 부분을 이제 모두 다 반납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 가장 우려됐던 게 일단 스페인발에 대한 그 우려가 가장 좀 많이 컸고요. 그다음에 유로존에 대한 경제 지표도 이제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고,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에 대한 그 국채 입찰 같은 경우에도 좀 부진으로 좀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좀 이렇게 호재성보다는 악재성이 좀 많이 좀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에 대한 또 그 주택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 부진에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악재 속에서 증시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버티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는데요. 일단 다우지수도 전일 대비해서 한 160.83포인트로 좀 마감했습니다. 약 한 1.28% 정도 하락하면서 12,419.86으로 좀 장을 마감했고요. S&P 500도 1.43% 정도로 좀 이렇게 급락을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1,313.32로 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한 1.17% 좀 하락하면서 2,837.36으로 좀 마감했는데요. 일단 가장 우려가 됐던 게 스페인발 스페인발 재정국에 대한 악재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재부각되면서 시장에 대한 그 투자 심리 자체를 완연하게 좀 이렇게 해소시키지 많이 못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는 그리스에 대한 유로존 탈퇴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이제 부각되면서 우리 그리스에 대한 이슈 부분 자체는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신경에서 좀 많이 좀 벗어나지만 우리 그리스보다는 실물 경제 자체가 워낙 큰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제 유로존에서 좀 이렇게 탈퇴할 수 있는 그런 양상도 좀 많이 이렇게 제기됨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 더 큰 우려가 좀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일단 프랑스, 독일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경우에도 유로존에 대한 그 주요 선진 지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제기가 되는데요. 특히 그 유럽 선진 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은행주들에 대한 하락폭 자체가 워낙 좀 많이 크게 좀 이렇게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 대한 그 압력 자체가 하락 압력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종목별로 또 등락도 좀 많이 좀 엇갈렸습니다. 특히 저기 광산주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하락폭이 좀 많이 크는데요. 특히 알코아 같은 경우에도 3.49% 정도 급락하는 그런 패턴 보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3.36%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좀 많이 되었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2.2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IPO 이후에 한 $10 정도가 좀 이렇게 하락하면서 한 $28 선으로 지금 결국 턱걸이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모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최근 들어 그 스마트폰 열풍에 좀 많이 밀려가지고 일단 사업성을 좀 재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우려로 좀 외부 인력을 좀 많이 투입한다는 우려 때문에 한 8% 정도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반면에 좀 상승했던 게 애플만 한 1.21% 정도로 좀 상승했는데요. 일단 신제품에 대한 그 출시가 좀 언급되면서 그 애플에 대한 상승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여건이었는데 그 시장 자체에 대한 그 급락 패턴 자체가 좀 많이 강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반응은 좀 많이 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 고루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호재와 악재로 나뉘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스페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6.5%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말 7%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구제 금융이 불가피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10년물 그 국채 부분 자체가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페인이 가장 지금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스페인의 그 시중은행 중에 그 3위 은행인 그 방키아에 대한 그 자금 지원 부분이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방키아 같은 경우에도 일단 ECB에서도 어느 정도 자금을 지금 지원해줬지만 그 필요한 자금 자체가 좀 아직까지는 많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자금 자체를 그 ECB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좀 확충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일단 ECB에서는 예전에 57억 유로 정도만 이게 자금을 지원하고 약 한 19억 유로 정도는 아직까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일단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방키아를 통해 가지고 방키아 쪽에다가 스페인 국채를 매각을 하고 그 방키아는 스페인 국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그 ECB에 대해서 이제 자금을 이렇게 확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ECB에서는 이런 부분 자체를 좀 이렇게 언급을 좀 하지 않음에 따라 가지고 약간 스페인에 대한 그 압박 부분 자체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방키아에 대한 그 국유화 부분에 대한 스페인 정부에 대한 의지는 강하게 볼 수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금 확충을 위한 그 적극적인 행동 자체가 스페인 정부로부터 나오지 않음에 따라 가지고 일단 ECB가 그 자금 지원 자체를 일단 중단한 그런 사태가 좀 발생했는데요. 일단 스페인 우려 부분 자체가 이렇게 자금 지원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둔화됨에 따라 가지고 일단 금융권에 대한 그 자금안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둔화됨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그 스페인도 이제 국채를 발행했던 국채 금리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부분 쪽으로 좀 많이 커져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임에 따라 스페인에 대한 스페인에 대한 재정위기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재부각되는 그런 양상이 좀 계속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날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로존 회원국들이 연합을 해서 은행권 부실에 대한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던데 다른 회원국들의 반발도 좀 클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독일이 제일 먼저 일단 반발을 좀 많이 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유럽 집행위원회가 일단 공동으로 그 은행 그 연합권을 좀 이렇게 결성하자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유로존에 대한 그 리스크 자체를 유로 본드를 통해 가지고 일단 리스크 자체를 좀 많이 해결하자고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은행권에 대한 그 부실 부분 자체를 공동으로 좀 이렇게 결성하는 부분 자체에 따라 가지고 특히 독일 부분에는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이렇게 반발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실질적으로 은행권 자체에 대한 부실 부분 자체가 워낙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이게 건전한 편인 반면에 스페인이라든지 그리스 같이 이게 재정위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그 은행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걸 따라 가지고 은행권을 결성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시기적으로 좀 많이 좀 어느 정도 좀 압박이 좀 이렇게 강하게 그렇게 양상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짐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뭐 논의는 좀 계속되고 있지만은 그 논의 부분 자체가 좀 해소되기에는 아직까지 정치적 이슈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국민들에 대한 그런
그 뭐 경제적인 그 이슈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쉽게 좀 결성되는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난항을 겪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연이도 스페인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유럽 집행위원회가 스페인 정부의 재정 적자 감축 목표 이 3% 달성을 1년 연장해서 2014년으로 연장했다고 하죠. 예, 일단은 뭐 그 스페인 정부에 대한 그 재정 적자 감축 목표치 그 3% 달성 시한을 일단 그 2014년으로 이제 연장을 했는데요. 일단 스페인 정부에 대한 스페인 정부가 일단 이런 부분 자체를 좀 언급했던 게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특징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일단 스페인 정부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자금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많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유럽 그 집행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 재정 적자 부분에 대한 그 달성 시한을 자체를 좀 이렇게 연장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내부적으로도 스페인 그 정부에 대한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자본 확충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좀 이루어지기는 좀 많이 이렇게 난항을 좀 많이 겪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 그리스하고 좀 약간 틀려지게 좀 느껴지고 있는 게 일단은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형에 대한 그 실물 경제가 아직까지는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가 시장이 좀 부각됨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유럽 집행위원회에서도 그 감축을 1년 정도 연기하는 걸 오히려 좀 검토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편 이날 유로존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도 역시 시장의 불안 심리를 키우기도 했는데요. 유로존 경제 주체들이 가지는 체감 경기가 최근 2년 반 만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예, 일단 유로존 체감 경기도 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네. 5월 중 그 ESI라고 표현되는데요. 일단 90.6으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로 예상 그치가 한 92도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보다는 많이 좀 하향하면서 2년 반 만에 최악의 상태까지 좀 이렇게 많이 좀 악화됐던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후 전체로 봤을 때는 그 ESI가 50.5로 일단 전월 대비해서 한 2.7% 정도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유로존에 대한 경기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좀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존 내에서도 일단은 그 빈익빈 부익표가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존에 대한 체감 경기가 계속 악화됐던 게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작용을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독일이라든지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의 체감 경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양상을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독일하고 그 프랑스 같이 유로존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선진 국가들이 일단 다른 그 유로존에 대한 국가들을 좀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어떻게 좀 이렇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신뢰도를 좀 많이 찾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4월 잠정주택 판매 역시 넉 달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돌아서면서 이 시장 심리를 냉각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발표됐습니까? 네, 일단 뭐 잠정주택, 미결주택이라고도 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향후에 주택 매매에 대한 하나의 그 바로미터로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잠정주택 판매 자체가 일단 전월 대비해서 5.5% 정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의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약 한 0.1% 정도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좀 많이 했는데요. 특히 전일 나타났던 캐셔실러 그 주택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일단 호전적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좀 전문가들에 대한 예상치가 좀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좀 이렇게 예상치를 좀 이렇게 많이 빗나가면서 일단 전월 대비해서 한 14.4,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4.4% 정도 증가했지만 일단 전월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큰 폭으로 좀 많이 하락했던 게 이제 시장에 대한 주택 경기에 대한 그 압박이 좀 많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일단 기존 주택에 대한 판매 부분 개선세가 좀 많이 이렇게 주춤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시장이 좀 여실히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주택 경기가 그렇게 특별하게 살아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꾸준하게 그 회복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이고 있다고 좀 많이 그 발표를 많이 했는데요. 특히 잠정주택이라든지 기존 주택 매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최근 들어 주택 착공이라든지 주택 허가 건수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에 대한 그 주택 매매 부분 자체는 현재는 좀 이렇게 좀 감소세가 좀 많이 나타내고 있지만 향후에 가서 좀 이게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페인과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상품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간밤 국제 유가가 90달러 아래로 또다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던데 상품 시장은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예, 일단 그 유가도 좀 하락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네. 스페인 그 우려가 좀 많이 강했습니다. 특히 그 유가와 금값 같은 경우에도 그 유가 같은 경우는 스페인 우려 부분 자체가 국제 유가를 좀 많이 압박시키면서 WTI가 87.82달러로 좀 마감했던 게 좀 특징인데요. 반면에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 두바이유 같은 경우 중동산 쪽에 대한 그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이제 반등했던 게 좀 이게 시장의 좀 그 특징이었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금값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 들어서 한 70달러 정도 하락을 7% 정도로 좀 하락을 했는데요. 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한 1%대 정도 상승을 하면서 원수당 1,565.7달러로 마감했는 게 좀 특징이었는데요. 특히 금값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좀 많이 분류가 되어 있음에도 따라 가지고 최근 들어 안전자산으로 좀 많이 수요가 몰리지 않았던 게 특히 그 독일가 그 미국에 대한 채권 그 국채에 대한 그 수요 부분 자체가 최근 들어 굉장히 좀 많이 큰 폭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네. 일단 유로존에 대한 그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국채 부분은 좀 수요가 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소외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오히려 금값이 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일단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한 1,500 그 온스당 1,500달러 정도 선에서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 1,500에서 한 1,600달러 선에서 좀 많이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값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단 변동선 자체를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품 시장 마감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 밤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예, 오늘 밤에 그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5월 ADP 고용 보고서가 지금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좀 개선세가 좀 뚜렷할 것이라고 예상을 되고 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좀 개선세가 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월 시카고 구매 관리 지수도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일단 전월 대비해서는 좀 개선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반면에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그 전월 대비해서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좀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난 주 같은 경우는 88만 배럴 정도 발표됐는데 이번 달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좀 소폭 이렇게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전문가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 글로벌 핫 이슈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계를 보는 눈 인백스 투자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저희가 유럽과 관련된 이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살펴봤었는데 네. 오늘 살펴볼 이슈는 좀 어떤 겁니까? 오늘은 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경착륙 우려가 나오고 있는 중국 경제에 가장 현재 피해가 큰 국가가 호주 경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주 경제가 이런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현재 대대적인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호주 경제가 현재 처한 내용과 현재 어떤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주 경제도 이 중국의 경착륙 우려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호주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네.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은 역시 이제 호주 경제의 수출 이런 비중이 역시 이제 중국이 가장 높죠. 27%를 가져가고 있고 특히 이제 호주는 철광석과 석탄 등 이런 광물 자원의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 비중에서 65.1%를 차지하는 등 이런 광물 자원의 가격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호주 경제의 이런 우려를 담아내는 부분에서 호주 중앙은행이 5월 1일 날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요. 50bp 인하를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3.75%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경제의 활력을 되찾겠다라는 노력을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빠르면 6월 중에도 25bp 정도의 추가 인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측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 총생산의 18% 정도밖에는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철광석이나 구리, 석탄 가격들이 민감하게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하반기의 우려가 여전히 현재 남아있다는 것이 호주 경제의 현재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면은 호주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또 그 성과는 어떤지도 분석을 해주시죠. 네,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부분입니다. 이런 외부적인 환경을 호주 경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노력은 현재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성과가 미진한 부분인데요. 이런 점은 이제 무역수지 적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꾸준하게 현재 증가하고 있는데요. 1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8억 4천만 호주 달러 정도였는데 현재 3월에는 이에 2배 수준인 15억 8천만 호주 달러로 현재 2배 이상 늘어나고 있고, 이는 향후에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고민이 현재 읽혀지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더라도 전분기 대비 1.7% 성장이 그쳤고, 연율로 봐도 2.3%, 현재 호주 경제가 제시하고 있는 연 성장률 3% 현재 미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호주 정부는 이런 외부적 환경, 특히 수출 환경이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라는 부분으로 세수 확대 정책을 현재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철광석이나 석탄 등 수출 품목이 경기 민감 품목이 많다는 측면에서는 역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세금이 거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그 호주 정부가 내놓고 있는 부분은 긴축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현재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외부적인 환경에 호주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점을 가져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재정 건전성 이런 부분을 보다 강화해서 추가적으로 향후 경제 여건이 더 나빠지는 것을 대비하겠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호주가 정부 지출을 올해 1.9% 현재 줄일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재 국방 예산과 그 다음에 해외 원조 부분 이런 부분을 삭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의회를 통과했던 광산세를 30% 부과 방안이 7월부터 이제 세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현재 GDP 대비 재정 적자 3% 정도의 수준을 내년에는 흑자 기조로 돌려놓겠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것은 42년 만에 호주에서 나온 첫 정부 지출 축소 방안인데요. 그렇지만 광산세를 통해서 세수 확보 이런 부분을 중소기업 육성이나 퇴직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사회 안전망 확보에 전반적으로 세수 확보에 나선 부분을 활용하겠다라는 장기적인 현재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이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허리띠를 더 조이게 됐는데, 이런 세수 확대,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역시 이제 네. 경기가 하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감내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현재 호주 경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께서 이제 질문하신 부분에 세수 확대 방안 이런 부분에 큰 홍역을 치룬 경험이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전 노동당 현재 이제 총리는 줄리아 길라드 총리인데요. 이전 총리가 이제 케빈 러드 총리였는데 케빈 러드 총리가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총리 취임 이후 탄소세 부과 방안을 정책적으로 밀자 재계와 야당이 반발하면서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때 이제 부총리였던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이런 그 여론의 질타성 이런 부분에서 총리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야 요구를 했고 이런 부분에서 러드 총리가 물러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총리에 오른 줄리아 길라드 총리는 재계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탄소세와 현재 광산세를 그 의회에서 3월달 통과시키면서 현재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당초 40%로 광산세를 부과하려던 방안을 10% 줄인 30%로 줄이면서 이런 부분을 현재 관철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길라드 총리는 이런 광산세를 통해서 세수 확보를 통해 세수 확대가 11.8% 늘어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육성이나 퇴직연금의 재원, 또한 현재 저소득층의 세금 감면과 복지급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는 장기적으로 매우 국민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진일보한 개혁의 세수 확보 방안이 통과됐다라고 현재 자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중국의 모멘텀도 생각보다 크지가 않고 또 유럽의 위기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향후 호주 경제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이제 수출 비중이 중국이 가장 크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호주 경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 방향도 조금 읽힐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중국의 경기 방향, 그 다음에 경기 부양 정책 이런 부분에 현재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호주 언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중국은 현재 이제 곧 마련해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경기 부양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대강의 윤곽으로 보면 현재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 수력 발전소, 수리 건설이나 전력망 구축, 그다음에 보장적 주택 사업을 일찍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효과가 호주 경제에도 미칠 것으로 현재 관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철광석 수요는 중국이 60%를 가져간다는 점, 그 다음에 현재 수출의 46%가 중국이 27%, 그 다음에 일본이 19%를 차지하면서 전체 수출의 중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호주 경제에서 상당히 크다는 점, 이런 점에서 중국의 현재 경기 부양안을 아주 관심 있게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하반기 성장률 둔화는 어느 정도 현재 예견된 추세로 볼 수가 있겠지만 추가적인 경기 부양 방안을 아마도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현재 꺼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금리 인하 카드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100pp 정도 수준에서 현재 올해는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내세울 수 있는 추가 경기 부양 방안, 특히 친기업적인 정책 방안에 현재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유럽 쪽에서 시선을 옮겨서 호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하나대투증권 임진순 대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 정리를 해볼 텐데요.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 보합권 내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한 가지 위안거리를 찾자면 그나마 장 초반에 비해서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줄였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 어제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코스피 대외 악재가 부각되면서 나흘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던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시장이 바라는 규모까지는 아닐 것이라는 어떤 신화통신의 보도로 기대감이 상당히 약화되었고요. 또 ECB가 스페인 3위은행 방키아에 대한 그 자본 확충안을 거절했다는 소식 역시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누르고 또 기관이 받치는 어떤 형국이었는데요. 외국인은 현물에서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돌아섰고요. 또 특히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선물에서 2,000계약 매도를 했다는 부분인데요. 역시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유인했다는 점입니다. 전일 역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13까지 떨어졌는데요. 차익에서만 4천억 원 이상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전일까지 9거래일 연속해서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왔고요. 이는 합산 기준으로 2조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대형주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장 막판 투신과 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그나마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동차주가 속한 운수, 장비, 유통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보험, 화학업종의 낙폭이 유달리 좀 큰 하루였습니다. 네, 최근 시장의 흐름을 읽는 키워드로 이 순환매 장세가 꼽히기도 하는데 어제는 업종별로 본다면 어떤 업종이 좀 올랐고 하락했는지 짚어봐 주십시오. 예, 그나마 자동차 업종이 좀 좋았는데 역시 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최근 들어갔고 우리나라 그 기업 이익 추정치를 좀 볼 때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그다음에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현대차가 2.3%, 또 모비스가 2.2%, 기아차 0.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휴대폰 부품주 갤럭시 S3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모베이스가 5.1%, 또 멜파스가 3.1% 상승했습니다. 아몰레드 관련주도 좋았는데요. 하반기 아몰레드 투자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테라세미콘이 4.9%, 또 AP 시스템이 3.1%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부진으로 주식시장에서 단기 자금들이 오갈 데가 없고 또 투자 심리가 상당히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다시금 대선 테마가 상당히 꿈틀대는 모습이었는데요. 안철수 관련주인 노후페인트,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또 박근혜 테마주인 신우, 또 김두관 관련주인 대선 파인트 등이 동반 상한가를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는 자동차주 그리고 휴대폰 부품과 아몰레드, 대선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좀 종목별로 어떤 종목이 좀 이슈가 됐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게임빌, 컴투스 등 모바일 게임주의 강세인데요. 일단 5월 들어서 실적 호조, 또 경기 방어주의 어떤 성격이 부각되면서 게임빌이 25%, 또 컴투스가 30% 급등한 후 지난주 중반부터 조정 흐름을 좀 보이다가 다시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각각 5에서 5%, 또 4%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모바일 게임주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게임의 저변이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4월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의 50.8%에 이르는 수치고요.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또 간편한 조작과 다운로드, 또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다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게임을 즐기는 유저 저변이 확대될 것이라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임의 대중화 부분인데요.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게임에 있어 취약계층을 알 수 있는 여성 및 또 바쁜 30, 40대 직장인 비중이 PC 게임 대비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고무적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의 예상인데요. 작년 대비 22% 증가한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 또 단일 게임에서만 월 30억 원 이상의 어떤 매출이 발생할 정도로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 전망치를 또 상회하는 실적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담감이 좀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요. 역설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을 때도 오르는 종목은 있어야 되고요. 시장의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어떤 대안주로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장 대응 전략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어제 좀 추가 반등 기대하는 의견이 많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외국인이 매수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돌아서기도 했는데 오늘장 역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유럽, 미국 증시 또다시 한번 큰 폭은
좀 낙폭을 보이면서 네. 오늘장에 대한 좀 걱정을 많이 안겨주고 있는데요. 혹시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감 상실 또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유럽 뭐 악재 이렇기 때문에 오늘 뭐 다시 한번 1800선이 진짜 진 바닥인지를 좀 확인하러 가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왔습니다. 뭐 최근 주식형 펀드 자금이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러면서 투신이 9거래일째 어떤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기금 역시 어떤 충분한 투자 여력이 있다는 점에서 어떤 1800선에 대한 어떤 하방 경직성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역시 섣부른 어떤 저점 판단은 좀 이르다는 관점이고요. 특히 이번 이슈는 더욱더 우리가 어떤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벗어나 있고요. 또 최악의 경우 또 그 파급력이 상당히 막대하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최소 30% 이상의 현금 비중은 반드시 보유한 채 포트폴리오를 좀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도 매수를 한다면요. 지난해 11월부터 어떤 차익 잔고가 쌓인 차익 잔고가 5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프로그램 영향이 상당히 좀 커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떤 대형주보다는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또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들로만 상당히 압축해서 또 매매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볼 때 지금 현 상황은 어떤 네 종목만 손해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잔고를 열어봤을 때 뭐 거의 모든 종목들이 손해가 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의 계좌가 다 손실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네 종목들이 시장이 올라오는 시점에 반등하는 시점에 어떤 최소한 시장 수율만큼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줄 수 있는지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분석하고 좀 따져보고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서 좀 아니다 싶은 종목들은 과감하게 팔고 또 같이 내렸기 때문에 어차피 오를 때 빨리 올라가는 종목도로 바꿔 타는 전략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오늘이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 내일부터는 6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되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6월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6월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도 들어볼게요. 뭐 6월 전망 네. 뭐 지금 5월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당분간은 이런 장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유럽 문제, 뭐 그리스 또 스페인 또 최근에 이탈리아까지 계속해서 어떤 끊이지 않고 네버엔딩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계속적으로 저희 내부로 봤을 때도 뭐 외부인들의 수급이라든지 계속 반영되면서 좋지 않은 흐름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의 어떤 단초는 역시 외국인들이 언제쯤 우리나라 좀 장으로 돌아오느냐 이러면서 같이 좀 프로그램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오면서 대형주들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어떤 주도주가 새롭게 또 나타나고 매수 주체들이 또 나타날 때 다시 한번 시장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는 것이 좀 좋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 네. 참여자들께서는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더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유지한 채 보수적인 전략 유지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6월장까지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아무래도 뭐 네. 지금 당장 시장이 올라갈 만한 저희가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뭐 중국 쪽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뭐 화학 업종들이 5에서 7% 크게 상승하면서 시장을 네. 한번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속성이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뭔가 시장에서 좀 기대할 만한 부분 어떤 올라갈 만한 거리를 찾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지속성이 없이 계속해서 단발성 호재로 끝나고 있고 시장은 근본적인 악재인 유럽발 불안 때문에 네. 계속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매매를 가져가실 때에는 뭐 짧게 좀 안타를 치고서 금방 나오는 전략이 유효하고요. 근본적인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주식은 어차피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내리는 종목이 오르는 종목보다 많을 때에는 쉬는 게 낫다는 어떤 판단은 계속해서 유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목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전국 땅값이 평균 4.47% 올랐습니다. 전년도보다 1.9%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사회 간접 자본 투자와 대규모 개발 사업이 땅값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지난해 4월보다 5.57%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휘발유 월 단위 소비량은 지난해 11월부터 무려 6개월째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는 7월부터 병의원에서 수술하는 치질, 맹장 등 7개 질병군에 포괄 수거제가 적용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기존보다 평균 21%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어제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어 결정을 내리면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며 대권 출마 선언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전국 땅값이 평균 4.47%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 거제시, 강원, 평창군에 이어서 상승폭이 높았는데 좀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올해 전국 땅값이 평균 4.47% 올랐습니다. 전년보다도 1.9%포인트 상승한 수치인데요. 도로,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 투자와 혁신, 기업 도시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땅값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3,118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선정해 30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 표준과 개별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별로는 강원이 8.7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울산, 경남, 충남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약세를 보였던 서울은 올해 3.69% 상승했는데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보금자리 택지지구 지정이 땅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전국 251개 시구군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경남 거제시가 23.82%나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강원 평창군은 15.11%, 경기 여주군 13.10%, 강원 정선군이 12.58% 오르며 많이 올랐고요. 이들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오른 것은 도로, 철도, 교량, 경기장 등 대규모 SOC 사업이 확충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꺾일 줄 모르는 유가 고공행진에도 지난달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지난해 4월보다 5.57% 늘어난 550만 9천 배럴로 역대 4월 휘발유 소비량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휘발유 월 단위 소비량은 지난해 11월부터 무려 6개월째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이란발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기름값이 유례없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휘발유 소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소비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올 들어 휘발유 소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1월에서 4월 누적 소비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4% 늘어난 2,269만 3천 배럴이 기록하며 같은 기간 소비량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올해 들어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올 1월 리터당 1,955원 8전이던 휘발유 가격이 4월에는 2,058원 68전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결국 휘발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도 소비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처럼 휘발유 가격과 소비가 동반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고유가에 둔감해진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만 해도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해 휘발유 소비가 감소했지만 최근 100일 넘게 지속된 고유가로 소비자들이 가격에 둔감해진 탓에 소비가 줄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밖에 기름을 많이 먹는 중대형 자동차의 판매가 늘어난 데다 정부의 가짜 석유 단속 강화로 정품 휘발유 소비가 증가한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는 7월부터 포괄 수가제가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올 7월부터 병원과 의원에서 수술하는 치질, 맹장 등 7개 질병군에 포괄 수가제가 당연 적용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기존보다 평균 21%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을 참석자 20명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포괄수가제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입니다. 기존 진료비 지불 제도에서는 환자가 진료받는 행위 각각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비적용 여부에 따라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따로따로 지불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 수술에 필요한 치료 재료비, 입원비 등을 모두 묶어서 정해진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진료비 지불에서도 맹장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 시 피부를 봉합할 때 사용하는 봉합용 액상 접착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돼 환자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했는데요. 그러나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이런 비용을 미리 정액 진료비에 포함시켜서 비용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는 포괄수가제가 병의원에 적용된 환자 부담금이 평균 21%, 연간 1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유력한 대권 후보로 부각되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원장이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섰다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어제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서 사실상 대권 행보의 첫걸음을 내디뎠는데요. 2달 만에 재개한 강연 정치를 통해서 저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뜻을 파악하고 결정을 내리면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며 대권 출마 선언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서도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진보당이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는 등 자제해오던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대권 도전과 관련해 그는 정치를 하게 된다면 저를 통해 사회적 열망이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게 도리고 지금 그 과정을 고민하는 과정이라며 결정을 내리게 되면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